저와 제 팀은 똑같은 복도가 반복되는 이상한 미로로 이동해 상상 못한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빛나는 눈들을 보았고 연구원 자니스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존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지난 기록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탈출구일지도 모를 무언가를 발견했지만 우리가 길을 표시하기 위해 빵 조각처럼 사용하던 표본 라벨이 막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백룸의 레벨 0을 떠나 더 깊은 레벨 1로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연구원 다이앤이 레벨 1에 가장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연구원 데이비드와 제가 따랐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원 앤드류와 벤도 뒤따랐습니다. 다이앤은 자신의 장기로 수치를 확인했지만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이거 계수기도, 공기질 측정기도, 특히 무전기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우리가 미지의 영역에 있으니 항상 예상 밖의 일을 각오하라고 그녀에게 상기시켜야 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우리 장비가 환경을 측정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방금 자니스에게 일어난 일을 겪은 후 우리의 우선순위는 이곳을 이해하는 것에서 단순히 어떻게 살아남고 가능하다면 탈출할 수 있을지 알아내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Backrooms의 레벨 1은 레벨 0과 확연히 달랐지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다른 몇몇 레벨들만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레벨 0 이 끝없이 이어지는 노란색 벽지와 윙윙거리는 현관 등으로 마치 호텔이나 사무실 건물 같은 느낌이었다면 레벨 1은 그에 비해 차갑고 미완성된 느낌이었고 지하 주차장을 연상시켰다. 레벨 0에서는 우리의 발걸음 소리가 모두 희미하게 들렸던 것과 달리 레벨 1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딱딱하고 매끄러운 벽에 부딪혀 공간 전체에 메아리 쳤다. 한편으로는 형광등의 윙윙거림 외에 다른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다. 한편 지난 레벨에서 제네스에게 있었던 일을 겪은 후 우리는 너무 큰 소리를 내면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에 극도로 예민해졌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이곳을 거주 가능 구역이라 부르지만 그런 이름이 어울릴 만한 곳으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벽은 아무것도 덮여 있지 않고 거친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천장에는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드러난 파이프와 전선들이 얽혀 있었다. 바닥도 콘크리트였고 그 때문에 우리는 레벨 제로의 카펫이 그리워질 뻔했다. 주변 모든 것에서 흙냄새가 났고 희미하게 젖은 페인트 냄새도 섞여 있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의자 찾기였다. 우리는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닥터 밥 채널에서 백룸과 SCP 재단에 관한 놀라운 영상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만 하면 제 영상이 바로 여러분의 피드로 전달됩니다. 이제 다시 백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리 멀리 걸어도 우리는 절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이곳은 심각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보여준다고 연구원 앤드류가 말했어요. 다행히도 그는 이전에 SCP 재단에서 일하면서 알라가다시를 기록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장소에 어느 정도 익숙했어요. 그는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길을 찾을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특정 기둥이나 파이프 아니면 벽에 있는 얼룩이나 금 같은 지점을 정해서 오로지 그것만 집중하면서 앞으로 걸어가야 했어요. 집중을 잃으면 혼란스러워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이런 게 결국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항상 집중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레벨 1에서 발견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점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레벨 1을 거주 가능한 구역이라 부르는 이유가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실제로 그 사람들을 본 적은 없었지만 레벨 전체에 깃발과 로고가 붙어 있었고 컴퓨터와 다른 장비들이 있는 방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 레벨 곳곳에는 주요 탐험가 그룹이라고 자신들을 부르는 사람들이 남긴 듯한 나무 상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상자들에는 주로 건조 식량과 아몬드 워터 같은 병 등 보급품이 들어있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 아몬드가 들어있다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아가려면 수분을 보충해야 했고 신비한 아몬드 워터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병이 2개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나눠 마셨습니다. 아몬드 워터는 놀랍게도 영양이 풍부했고 나는 이전보다 시야가 더 좋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마신 아몬드 워터 외에도 탐험가 한 명이 하루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식량이 있었지만 우리 5명이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매우 걱정스러운 발견이었고 당시 우리는 다른 상자를 찾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더 있다 해도 도달하려면 며칠씩 헤맬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원 벤이 상자 바닥에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 쪽지는 매그라고 사명되어 있었고 우리는 이를 주요 탐험가 그룹의 약자로 추정했습니다. 쪽지는 짧았지만 놀랄 만큼 자세했고 우리는 그 쪽지를 통해 이른바 레벨 1의 거주 가능한 구역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었습니다. 1레벨은 여러 뚜렷한 구역으로 구성되어 각기 독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구역들은 복도를 통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2레벨의 변덕스러운 특성 때문에 어떤 복도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들어선 구역은 아킬라 구역이었는데 이곳은 새로운 여행자들이 가장 자주 노클립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곳이 주요 탐험가 그룹의 본거지이며 순찰대를 보낸다지만 아킬라 구역을 탐험하는 동안 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우리는 사람들이 콘크리트 기둥 사이를 목적 없이 헤매는 모습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연구원 다이앤이 그들에게 소리쳤지만 몇몇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을 뿐 대부분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다이앤은 저 사람들이 주요 탐험가 그룹의 순찰대일 거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왜 이 아래에 있는지에 대한 다른 분명한 설명은 없었지만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마치 그냥 동작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들 중 한 명에게 다가가자 사람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고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나중에 페이스플랭이라고 알게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인간형 존재들은 멀리서 보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들의 얼굴 생김새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약 12피트, 3.6m까지 다가가면 그들에게 얼굴 특징이 없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멀리서 얼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빛의 착각이거나 어쩌면 인식의 착각일 뿐입니다. 아킬라 구역에 머무는 동안 페이스플랭은 많이 봤지만 주요 탐험가 그룹 구성원을 직접 보거나 그들의 기지를 찾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구역이 넓어서 우리가 그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며칠이나 헤매고 있었고 그동안 여러 개의 문을 만났지만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 문들이 단순히 벽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반대편에 뭔가가 막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기적적으로 열리는 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비상구로 통하는 평범한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문을 밀고 열었을 때 그곳은 더 많은 문들이 들어서 있는 하얀 복도로 이어졌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멀리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복도는 길어 보여도 평범한 곳이었고 아킬라 구역과 비교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아킬라 구역에서는 방 하나를 지나는데 며칠이 걸렸으니까요. 공간이 비좁았습니다. 우리는 한 줄로 걸어야 했지만 이 안에서는 더 많은 거주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문들 중 하나에 주요 탐험가 그룹의 상징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은 또 비어 있었고 다른 쪽지가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복도를 찾은 것을 축하합니다. 방랑자여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은 비오클리드 복도보다 훨씬 더 안전하니 오늘 밤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이런 척박한 곳에서 휴식하는 것은 정신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행동해 결국 다른 사람을 찾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행 사이로 흥분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러야 해요. 연구원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면 얼굴 없는 드론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니엘이 맞아요.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무모하게 행동하지 말고 여기 머물면서 다음 단계를 계획하자고 했어요. 다이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모든 정착지는 버려져 있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물자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인정해야겠네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쪽지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복도에는 어떤 개체도 없어야 한다고 항의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팀장인 저에게 연구원들이 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감당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벤이 말했습니다.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찾기 위해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캐빈이 돼서 실타래를 찾아 저에게 주었습니다. 벤이 우리 나눠서 움직이자고 했어요. 데이비드와 앤드류는 여기 남아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나머지 우리는 더 멀리 탐험할 수 있어요. 이 실타래를 미로의 첫 번째 레벨에서 데이비드의 스티커를 사용했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빠른 판단을 칭찬했고 우리 셋은 다시 레벨 1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이앤, 댄,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은 각자 아몬드 워터 한 병과 길을 표시할 실타래 한 조각씩 들고 흩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흩어진 게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온통 텅 빈 혼돈 속에서 안전한 방을 발견한 것이 우리를 잘못된 안도감에 빠지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과 충분히 비슷해서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었지만 곧 알게 되듯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다양한 곳을 탐험하며 레벨 1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아퀴라 구역 너머엔 길드 구역이 있었고 콘크리트와 파이프에 더 따뜻하고 금빛 색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 같습니다. 이 구역은 아퀴라 구역만큼이나 칙칙하고 미완성이었지만 그곳보다는 덜 더러웠습니다. 이곳에서 연구원 다에는 식량 상자를 더 많이 발견해 기지 캠프로 가져갈 만큼 충분히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구역에 있는 동안 다이앤은 또 다른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상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트레이드라 소개하며 다이앤에게 정보를 주기 전 반드시 거래를 요구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우리가 레벨 1에 있을 때 다른 인간과의 유일한 상호작용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한편 벤은 곧 이 구역을 둘러보고 일행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콘크리트 기둥이 아치형 천장 같아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구역도 주차장처럼 보이지만 야외에 위치해 있고 다리나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벤은 이 구역에서 바람을 느낄 수 있었고 가끔 발치로 낙엽이 날아가는 것도 보았지만 아무리 멀리 걸어가도 콘크리트 천장이 위에 하늘로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벤은 영원히 걸어도 하늘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저도 문을 지나 결국 우로보로스 구역임을 알게 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구역은 다른 구역들처럼 무한히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감싸며 반복되는 작은 구역입니다. 이 구역을 탐험하는 동안 저는 극도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시야의 구석에서 콘크리트 기둥 사이로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한각이라 여겼지만 곧 공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을 따라 문으로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주요 탐험가 집단이 남긴 다른 메모들과 다이앤이 상인에게서 겨우 얻어낸 정보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구역들보다 접근하기 더 어려운 두 개의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정원 구역으로 이름은 평화로워 보여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바닥과 벽 전체를 완전히 뒤덮은 길고 기어다니는 덩굴로 가득 차 있었고 덩굴들은 천장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역의 칙칙한 회색과 갈색에 비하면 마치 낙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곳은 다른 어떤 구역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곳이었습니다. 이 식물들을 만지는 사람은 덩굴에 휩싸여 결국 완전히 식물과 하나가 되고 맙니다. 정원 구역에 가득한 식물의 양은 얼마나 많은 동료 여행자들이 그 경고를 무시했거나 아예 들을 기회조차 없었는지를 암울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 다른 구역은 전설 구역으로 한때 사람들로 붐볐으나 오래전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며 다시 발견되길 기다린다는 소문이 계속됩니다. 개인적으로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도 끝 베이스 캠프에 다시 모였습니다. 데이비드와 앤드류가 있을 거라 기대했죠. 우리는 앤드류만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당연히 저는 매우 걱정이 되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밖에 나갔어요. 앤드류가 방안을 서성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돼서 어디로 갔는지 보러 간 것 같아요. 저는 앤드류가 데이비드를 나가게 한 것에 화가 나지만 특히 데이비드 그가 남아있겠다고 그렇게 고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이비드에게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앤드류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재단에 있었다면 그런 위험한 결정은 공식적인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결정은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복도를 순찰하며 데이비드가 어느 문으로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가 고딕 구역으로 통하는 그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는 매우 침착해 보였고 앞서 앤드류가 말한 것처럼 초조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오자마자 나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가 조금이라도 더 늦게 돌아왔으면 우리가 널 찾으러 나가야 했을 거고 그랬다면 팀 전체가 위험에 처했을 거야. 데이비드는 내가 그에게 화가 났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난 괜찮아 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 모두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갔었어? 앤드류가 물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고 그동안 데이비드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냥 다시 한번 나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내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그가 어떤 정신적 이상 증세를 겪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데이비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어? 앤드류가 외쳤어요. 넌 사라지고 나만 혼자였잖아. 이때 앤드류가 그를 미쳤어요. 세게 밀진 않았지만 데이비드가 마침내 반응을 보일 만큼은 충분했죠. 그의 표정은 무미건조한 평온에서 진심으로 무서운 괴물 같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는 인간이 낼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며 앤드류를 공격해 찢기 시작했어요. 벤과 다이앤은 데이비드인 척하는 괴물의 등에 달려들어 그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의 피부를 빼앗은 것은 상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둘 다 내동댕이 젖었고 일어났을 땐 앤드류는 이미 구할 수 없었어요. 다이앤은 비상시에 대비해 허리띠에 차고 다니던 칼을 뽑아들고 그 괴물의 어깨에 꽂았어요. 괴물은 다시 비명을 질렀고 피 대신 끈적거리고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우리는 이 괴물이 스킨 스틸러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것이 마주쳤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괴물들은 사냥을 하지 않을 때는 온순하며 보통 백룸의 처음 세층을 돌아다니면서 인간 여행자들에게서 들은 목소리를 흉내내며 중얼거립니다. 이들은 사냥을 할 때 위험해지는데 오직 인간만을 먹이로 삼고 먹이를 잡은 후에는 그들의 부드럽고 창백한 몸을 가리기 위해 인간의 피부를 벗겼습니다. 스킨 스틸러가 희생자의 피부로 자신을 덮으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희생자와 사실상 똑같아집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말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문구만을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피가 반투명하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백룸 탐험가들 사이에 피가 붉게 흐르면 죽은 게 아니다는 운율이 전해집니다. 피가 투명하면 가까이 가지 마라. 24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스킨 스틸러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다시 먹이를 먹어야 할 때까지 인간을 피합니다. 일행에 스킨 스틸러가 있다면 그들을 혼자 두고 떠나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저희처럼 똑같은 실수를 해서 그 존재를 자극하게 되면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공격할 것이고 이는 보통 당신이 죽을 때까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몰랐던 저희 셋은 도망쳤습니다. 복도 끝까지 달려가서 큰 빨간색 출구 표시가 있는 문에 도착했습니다. 스킨 스틸러가 우리 뒤에 있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세게 열었고 복도는 갑자기 짙은 붉은 빛에 물들었습니다. 두려워할 틈도 없이 셋이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발견한 것은 다음에 말하겠습니다. 닥터 밥의 파일에서 더 많은 미스테리와 이상 현상을 보고 싶으신가요? SCP-674를 확인해보세요. 설명, 총이 닌텐도를 현실로 만듭니다. 언젠가 당신의 목숨이 그것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